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기본 강의, 좀 진도가 밀렸기 때문에 실강의는 못하고 이렇게 녹화하고 있어요. 자, 먼저 법조문을 좀 보죠. 618조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임대차의 객체는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이라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생기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임대차 하면은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다. 따라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그것은 민법에 적용되는 임대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또 건물 중에서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나머지 물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적 임대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사용 수익해야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계약이죠.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차임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사용대차에 따라서 사용대차가 아닌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해야 비로소 임대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개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이런 거죠. 임대차를 공부하면서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헷갈린대요. 뭐가 헷갈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원칙적인 민법상 임대차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원칙부터 확실히 하신 다음에 예외로 접근하셔야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가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따라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냐면 대항력이 없어요. 왜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요.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왜요? 물권이 아니라면 물권적 청구권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이제 임차권이 굉장히 취약한 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임차권이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 그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요. 만약에 임차권에 가서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임차권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없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간단하죠. 개념을 정리하는 위해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대표제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X죠. 만약에 목적물을 수수해야 목적물을 주고받아야 성립한다면 그건 우리가 요물계약이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낙선계약이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겠죠.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처분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어요. 우리 공천에 공부했거든요.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이용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되냐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죠? 임대할 수 있고요. 이번 맞는 질문이고 또 처분권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졌다면 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여도 물권으로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X죠. 채권이지만 등기하게 되면 물권으로 성질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으로 성질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되니까 4번은 X죠. 5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조금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법 62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협력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협력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고요. 옳은 질문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존속기간인데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임대차도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는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하는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냐면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했다면 6월, 임차인이 했다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자,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이과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대차의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요건이 좀 특이합니다.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요. 전이 아니라 후 상당한 기간 내, 좀 추상적이죠? 상당한 기간 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임대차에 뭐가 되죠? 묵시적 갱신이 돼요. 자, 이렇게 종료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자, 우리 민법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임대인이 보니까 을이 못 믿어요. 그래서 을에게 야, 보증금이 부족하다. 담보라도 설정해 다오. 해가지고 친구인 병이 자신의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요거는 뭐죠?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되겠죠. 또 근데 실제로 을은 돈도 없어가지고 보증금도 누가 줬냐면 정이죠. 제3자가 보증금을 뭐 했어요? 임대인에게 준 경우에는 완전 거지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된 후에 병은 갑에게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정은 갑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정리해야 되냐면 임대차의 효력이죠. 자, 말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소를 해 줘야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대인의 이 수소 의무는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요.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질 수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소로운 것은 임차인이 고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등이 나갔으면 임차인이 갈아 껴야죠. 임대인에게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 사소로운 것은 임차인이 해야 된다는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임대인의 수소 의무는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하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그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 부담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해가 있다면 그러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또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임대차에 그대로 준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임대차의 효력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보호 의무입니다. 자,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없다. 따라서 불이 나가지고 임차인이 돌아가시면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고요. 또 도둑이 들어서 다 털렸더라도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보호해줄 의무는 뭐죠? 없는 거죠. 다만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있다. 자, 우리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겠죠. 왜요? 여관방도 부동산이고 물건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는 없지만 숙박계약과 같은 경우는 보호 의무가 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임대차 계약입니다. 일종의 뭐죠? 숙박계약인 거죠. 따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털어갔다면 임대인인 병원 측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용법에 쫓아 사용해야 되고요.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해지당하게 되고요. 또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다만 등기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칙인데 일종의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은
토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갑의 토지의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이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을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임차권에 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민법은 요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있다면 요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력할 수 있다라고 일종의 예외를 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첫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자가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정리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냐면, 비용 상한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을 정의할 건데, 가장 임대차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비용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어요.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언제 청구하느냐. 필요비는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해요.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청구하는데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차 목적물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건물 등의 임차인이에요. 자, 건물 등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뭐 했냐면 부속을 시켰어요. 자,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자, 부합이 됐다면 그 부속시킨 물건은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임대인 소유가 되잖아요. 따라서 부합됐다면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뭘 청구하는 거죠?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부속시켰던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자, 이것을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제 건물의 임차인은 이것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 건물 등의 임차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부속시킨 물건이 뭐 되지 않았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았어야 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요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 비용 상한은.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한다.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뭘가 성립할 수 없죠?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속시켰다는 말이 나왔는데 문제 지문에서 부합됐다, 부합이 안 됐다라는 말이 써 있지 않다면 원칙이 뭐가 되는 거죠? 부합이 되는 것이니까 부합됐다는 것을 생각가지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의 임차인이죠. 자, 토지 등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토지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되면요.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물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뭐가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상권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원인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거를 요 세 가지를 빅3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임대차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복잡하게 기억한다 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은 아니니까 핵심적인 거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한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보죠.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부합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뭐로 갑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잖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 그러한 제한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동의 또는 매수했다는 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은 뭐에만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만 요구되는 요건인 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굳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맞죠? 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왜요?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요.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X네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앞뒤가 뭐죠? T밖에 있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 그러한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6개월 내에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되는 것은 뭐만요? 비용 상환 청구권만 그렇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더 풀어볼게요. 29의 기출문제인데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겠죠. 3번,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합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문제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객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은 당연히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그죠?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을 했어요. 근데 이 지문에서 원칙적으로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부합됐다는 전제에서 뭘 푸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거죠. 임대인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허용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다시 말하면 증축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으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 뭐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했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5번이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좀 지문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청구가 가능한데요. 임대차의 증감 청구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전세권이 주택 임대차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고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런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속한 차임을 이익이죠. 이익이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게 된다. 몇 기분이요? 2기분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2기.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은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고요.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대표적인 풀어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맞아요.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와 전례입니다.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 이게 첫 번째 정리될 사항인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병에게 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제가 항상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해야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효면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임대인, 임차인은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어른갑의 병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어떤 책임을 부담하겠습니까?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죠. 만약에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어른병에게 담보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자체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나는 못 나겠다라고 병이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이 부동산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유권을 이유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하냐면 을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아직도 해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서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문제이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것이 특별히 배신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는 의뢰행위가 특별히 임대인에 대한 뭐가 아닌 것으로요? 배신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임대인은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간단하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지 하나 풀어볼게요. 28회 기출 문제인데요.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동의가 없었더라도 양도 계약 자체는 뭐하죠? 유효하니까.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죠. 유효합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관계 여전히 뭐죠? 존속하는 것이니까요. 5번부터 볼게요. 5번. 만약 을이 갑의 문제를 안 보여드리고 있었구나. 자, 저만 다시 해볼게요. 자,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틀린 거죠. 1번. 자, 동의 없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뭐죠? 유효하니까 2번, 을과 병 사이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이 양도니까 병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가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뭐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전되지는 않겠죠. 맞는 지문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4번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특별히 배신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4번 질문 읽어볼게요.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예요. 병이 와이프네요. X 건물을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했어요. 그러면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는 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뭐로 볼 수는 없죠? 배신행위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어떠냐면은 을이 도박을 해가지고 요 가구점을 날릴 판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을 받기 위해서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일 수 없어요? 배신행위일 수 없는 것. 따라서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그다음 전대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양도와 같이 그냥 나누지 마시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특별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볼까요? 전대차도 같으니까. 갑소의 X 토지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뭘 했습니까? 전대란 거죠. 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1번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을 마쳤어요. 그러면 을은 임차권에 대해서 뭘 가지게 된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된 거고요.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을은 자신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요건을 갖췄다면 요 정에게 을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을은 더 이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그 다음에 대항력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고 좀 문제가 아주 훌륭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도 한번 교재를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금은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보면 되는 거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첫째,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인데 이때 그 보증금은 임차인이 그동안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장액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관계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차의 뭐죠? 종료입니다. 일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뭐냐면 해지 통고예요. 자,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거든요. 하나는 했죠. 뭐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약정 해지 사유입니다.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돼요. 뭐 이민감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민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약정 해지 사유고요. 이때는 6개월이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약정 해지 사유고요. 이때는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차인의 파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돼요. 임차인이 뭐죠? 파산한 경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파산했다는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나오면 아주 잘 틀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해지 통고 사유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해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는 건데 해지의 경우에는 바로 임차권이 뭐 하는 경우에 소멸되는 경우거든요. 이거 잠깐 규정을 좀 볼까요? 자, 다섯 가지인데 실제로 요 가와 나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다와 라는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자, 임대는 적극적으로 보존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죠. 이러한 보존행위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아무런 고의과실 없이 목적물 일부가 멸실이 됐는데 이러한 일부 멸실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하라는 임대인이 하는 거죠. 다 무단으로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요.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는 거요.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아까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이다.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틀린 겁니다. 1.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최단기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약정 해지죠. 해지할 권리입니다. 뭐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 해지한다. 그때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했다면 6개월, 임차인이 했다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는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맞죠? 자, 근데 이러면 6개월이 지나면 임차권 소멸되는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임대차 계약이 해제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가 됐대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전대가 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5번. 이익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민사특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